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75화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더불어. 경허스님이 마정령이라는 고개를 넘을 때리다 산에서 나무찜을 하고 지내들여오던 초동들이, 옛날에는 초동들이 많았죠. 땔감을 전부 다 집에서 자급자족 해결했죠. 그래서 애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요. 스님을 보고 저 중바라 이상하다며 웃었습니다. 왜 이상했냐? 경허선사가 그때도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좀 기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스님의 행색은 머리는 깎았답니다. 머리는 깎았으되 머리는 깎았으되 수염은 길렀으며 맨발에 한 손에는 담뱃대를 잡고 다른 손에는 떡과 과자가 든 자루를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 떡과 과자. 절에서 제사를 지내가 뭐를 하면 항상 떡과 과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허선사가 자루에다가 둘러매고 온 것 같아요. 일부러 주려고 이제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금당에서 내려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에 스님이 되물었어요. 아이들아, 나를 알겠느냐? 아이들이 저는 스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자 스님은 그러면 나를 보느냐? 고 물었습니다. 예, 지금 스님을 보고 있어. 나를 보느냐 할 때는 안 하고 보고 있냐니까 보고 있대요. 이놈들아, 나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나를 어찌 본다고 하느냐? 스님이 차고 있던 주장자를 내밀어주면서 이르기를, 얘들아, 누구든지 이 막대기로 나를 한번 때려봐라. 만약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때리기만 한다면, 제대로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는 거죠? 반죽여놔야죠. 수고한 대가로 이 자루에 든 과자와 돈을 내가 다 주마. 그 가운데 영리한 아이가 나와서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하며 스님이 내주는 제장자를 받아지고 힘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아이들을 보고 때려봐라, 또 때려봐라, 때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쌍매를 지금 하고 계시죠. 또 하나의 쌍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느니라. 만약에 때렸다면 니네가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세세 재불과 역대 조사 내지 천하의 노화상을 한 방망이로 때려 갈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다. 대기에 정신없이 맞고 있었다. 막대기에죠. 막대기에. 아이들은 작대기가 한 번씩, 작대기네 작대기. 작대기가 경어를 한번 칠 때마다 거기에 판주라도 맞추는 듯이 경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안 맞았다. 애들은 때리는데 스님은 안 맞았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은 때리는 것을 멈추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때렸습니다. 그런데 왜 맞지 않았다 하십니까? 돈을 주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경허선사가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때리는데 안 맞았다 그러죠. 때리는데 안 맞았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모릅니다. 보느냐? 봅니다. 자, 보느냐? 아느냐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본다와 안다와 본다와 안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스님은 알지 못하는데 스님은 본다 이런 얘기야. 거기와 또 하나는 나는 안 맞았다. 애들은 때렸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맞았다와 때렸다가 안 맞았다와 때렸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허스님이
그냥 때리고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뭐를 던지고 있죠?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아느냐와 보느냐, 또 맞았다 안 맞았다. 경호는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를 때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맞지 않았다. 그리고 때려서 만약에 진짜로 때렸다면 3세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을 다 때려 죽여도 이 경험하는 못 때린다. 못 때려! 이래 가면서 조종들은 아무리 스님을 때려도 때리지 못했다고 하니 과자와 금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여기 있다. 애따 받아라 이놈들아. 그럼 가져가거라 하면서 돈과 과자를 내주고 마정령을 넘어가며 노래를 한 곡조 읊었습니다. 이게 그 노래예요. 온 세상 혼탁하나 나 홀로 깨었어라. 우거진 숲을 아래에서 나무네를 보내리. 이 나무네면 뭐예요? 송연연. 나무네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 시를 지금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경어몰매 내용은 경어법에 실려있는 38가지 일화 중에서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더불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8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일화는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달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 초동목수와 선담이라고 써있네. 또 주제. 초동목수와 선담희롱. 선담인 줄은 또 알았네. 이게 주제. 초동목수와 선담희롱으로 그 내용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몇 화인데? 75화인데 우리가 지금 75화라고 했는데 이 70화는 김태읍의 인간경어의 70화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는 75화를 나가고 있고 이거는 김태읍의 인간경어가 그 중에서 70번째 이야기에 이게 들어있죠. 대사는 어느 때의 해인사 뒤에 마정리 고개, 말쟁이 고개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말이 있네. 를 넘어서서 추마개에서 일배 이것도 지금 엉터리죠.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거야. 에휴,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왜냐하면 이 마정령은 이 해인사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마천면인가? 어쨌든 이게 또 잘못됐고 이 마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령면이 있어요. 거기 있고 진안 금당사 뒤에. 그래서 금당사에서 제를 지내고 과자와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뭐라고 자빠져 있나 보세요. 주막에서 일배 부일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나 일배 부일배를 하고 놀다가 돼야지 딸이라 했어. 어휴, 하기 싫어요. 돼야지 딸이를 사서 경호선사가 애들한테 왔냐? 주장자 머리에 동겨 매고 둘러 매고 술을 한 병 사서 쥐고 반치 반성해서 한보로 걸어오다가 한즉 그 영상에서 초동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에이씨. 선공 적당하여 모여가지고 한문도 더럽게 써놓고 있어. 조중복에 고기를 사서 둘러매고 가네. 아이고 어이가 없어. 대사는 그들을 보고 똥쌀놈들 같은 이렇게 했겠어요. 본인이 욕을 정말 잘했나 봐. 똥쌀놈은 김태읍이지. 그런즉 그들은 모르겠는거려. 아이고 읽기 싫어. 빨리 지나가고 싶어. 이 김태읍의 이 김태읍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라고 하기 힘들고 쓰기 힘들지만 제가 썼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보고 말고요. 그걸 못 봐요.
너희들이 이미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본다고서 말을 하느냐? 옛기 실업에 같은 놈들이며. 이런 말을 경호선사가 했겠습니까? 또 대사는 말을 이라고 고기를 깨어 맸던 그 맷돈도 이 김태읍이 쓴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맷돈이 맞는지는 모르겠죠. 주장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서 나를 때리겠느냐? 때리기만 하면 이 고기와 술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린이한테 고기와 술을 주다니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있나. 가자와 떡이겠죠. 뭐. 그게 이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게 인간 경어 김태읍의 실체인데 이러한 것들은 또 싹 빼고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는 인간들이 있죠. 지가 편리한 대로 지가 쓰고 싶은 대로 갖다가 또 써요. 뭐냐? 어떤 놈이 앞으로 이날 이후로 쓰기만 해봐라. 호법신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리 몽생이가 부러지고 뼈가 비틀어지고 제대로 명대로 살지 못할 거야. 내 호법신장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끌어다 쓰지 마시길. 손모가지 부러져요. 쓰레기들. 그 되먹지 못한 학자라고 하는 것들 있죠. 절대로 학자라는 나부랭이에 속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닌 학자들이 많아요. 돈이나 받고 글이나 갖다 써주고 그러한 인간 쓰레기들. 에이. 아휴, 읽기도 싫지만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냥 읽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즉 여러 애들이 여러 젊은 애들은 헤헤헤 그이가 괜히 그러네. 그이가가 또 뭐야? 어린애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이가라고? 그냥 글도 되게 무식하게 그냥 아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글도 쓸 줄 모르면 쓰지 말았어야죠. 이상한 걸 써놓고 에이 하며 비실비실 피해간다. 에이 똥쌀놈들 같으니라고. 이놈들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 이놈들아 참말이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때리기만 하나 벼라. 아니 경호스님이 무슨 똥쌀놈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어휴. 가슴 아파요. 대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 그 가운데 영리한 놈이 썩 나오며 주장자로서 내가 뜨이죠 하더니 대사를 보기 좋게 후려 걸린다. 이놈아 어째서 나를 치지 않느냐.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한즉 그들은 그이가 또 그이가래. 아니 김태읍이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 그이가가 뭐야? 고기 안 뺏기려고 그런다. 또 한 번 갈겨라. 아주 아프게 때려라 한다. 그러더니 또 한 번 보기 좋게 후려 갈긴다. 이놈들아 어째서 참말로 나를 때리지 않느냐. 대사는 또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들이 대사의 이 말 가운데 숨어있는 선치를 알 길이 만무하다. 너도 알 길이 만무하구만. 딴 사람 말할 거 있나? 에이. 이런 거를 글이라고 여기다가 옮겨 적은 자체가 이거는 인간 이하죠. 그래서 많이 힘들으니까 이놈의 김태읍의 인간경어 이거 싹 쓸어서 퍼버렸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게 뭐 어디에 있대더라? 어디 박물관? 박물관 아니에요. 도서관?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는 말하되 너희가 만일 나를 치기만 했으면 3세 재불과 역대조사를 일봉 타거하리라마는
한 방에 날리겠다 뭐 그런 얘기죠. 한 방에 날리려면은 업보가 중한 너희들이 무슨 그런 안목이 있겠느냐? 에이, 이것도와 옳지 않아. 경허선사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업보가 중하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0%지요. 경허선사는 얼마나 중생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중생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업보가 중하다는 말을 이 어린애기 새싹들에게 한다고? 아이고. 이건 김태엽이가 못 써요. 여기서 쓰레기. 그러면서 또 뭐래요? 옛다 이놈들아 눈깔에 보이나. 아이고 힘들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린애한테 무슨 고기나 술을 먹으라 그래. 옛다 이놈들아 눈깔에 보이나. 고기나 먹고 술이나 마시어라 하고 가졌던 고기와 술병을 그들에게 주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실렁이실렁 하며 산신령같이 절로도 먹어. 아이고 수준이 이하라 내 입이 더러워서 어떡하냐 속상하네. 이 일화 역시 대중이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김태읍이 그래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와전이 돼갖고 그냥 이거는 술과 고기가 아니고 과자와 돈이 술과 고기로 변했고 젊은 애들이 아니고 어린 초동들이고 상황이 기록된 경어가 또 어느 곳에서 행해져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천정한 민법당 외벽에 있는 벽화는 한 스님이 아이들을 못해 매를 맡고 있는 건데 그 매를 맡고 있는 스님이 경어당 성우다 이런 말. 경어 벌매도죠. 스님 억지 그만 부리세요. 돈 주기 싫으니까 안 맞았다고 하는 거 누가 부를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돈은 주마. 그러나 나는 맞지 않았느니라. 경허선사는 바랑을 벗어서 돈을 꺼내들 줬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보느냐 아느냐와 맞았다 안 맞았다 두 가지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가 서려 있어요? 중도가 서려 있어요. 중도가 서려 있고 또 36대법 중에서 삼과 법문과 36대법이 다 있는 곳이 그거예요. 이 사화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삼과 법문과 36대법. 이처럼 경허선사가 몰매를 하청하는 장면은 경허 일화 중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 경허선사의 몰매는 싹쓸 지불하는 쌍매가 되는 것으로 이 쌍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내고 매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허선사 스스로가 자청하며 돈을 걸고 매를 죽도록 맞는 장면으로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경허선사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죠. 돈을 걸고 내기라는 이 싸움은 때로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돈을 내고 자청해서 돈을 버는 형식으로 항상 그 틀은 똑같았어요. 전형적이죠. 그래서 그 상대가 또 똑같았어요. 거의가 다 그거 안악 그리고 이 꼬마 애기들과 안악이고 주막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이것은 소위 역행의 비도로서 깨달음의 토달한 선지식이 자신이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어떻게 따로 가서 법문할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역행과 순행으로 여러 가지를 몸으로 때론 때우고 구현해내고 인데 이런 경우는 언제나 교서서는 역행보살로서 대중을 지도하기도 하고 자신을 대상으로 그 경계를 점검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역행의 비도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몰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픔을 극복하면서 몸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드러나는 행리예요. 그래서 선한 갯마을에 그 안흥처녀 생산가의 이야기죠. 명성말이. 그것도 사실은 또 갯마을 안흥처녀라고 했다가 또 어떤 저기 주인집 그 머슴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 다음에 마정령 목동 이야기도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삼수갑산 장뚜러버를 또 이것도 안악을 희록한 얘기죠. 그래서 생선가게에서 무소업으로 일하는 거 마정령 목동들은 돈으로 주고 또 술을 직접 사주고 돈을 쓰면서 사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의적 삭싸움이라는 얘기죠. 쌍매. 고의적 삭싸움.
그러나 돈을 걸지 않고 하는 일화가 또 있죠. 물동이 처녀 뽀뽀 젖에서 보시에 먹거나 밭에서 일하는 안악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죠. 이것은 그래서 스스로를 위험지경으로 몰아넣어서 그 스스로가 역경계를 자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벌이는데 모두가 자적격으로 그것은 경호수사 자신도 그리고 동무 주변의 동반자들도 함께 수행의 일로 향상을 담보로 하는 삭싸움이었던 것이더라 이런 말이죠. 경호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삭싸움이에요. 돈을 내건 돈을 안 내건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76화 제76과 법을 위해서 집착. 에이 구질구질해. 법을 위해서 집착을 벌인 제자들, 이것도 38가지 일화에 들어있죠. 여기서 집착을 벌인 제자들은 3명, 재산정원, 남전 한규, 그 다음에 만공월면 이렇게 3분의 스님이 등장하죠. 경허 스님의 법을 신봉한 직지사의 재산 스님은 청정한 지계행과 높은 덕행을 겸비해서 제방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스님이에요. 재산 스님은 경허 스님이 합천 해인사의 조실로 있을 때에 그때 주지를 내서 시봉을 도맡아 했죠. 당시 4,500명의 대중이 상주하는 대사찰에서 경허 스님의 뜻을 받들어 보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경허 스님을 위해 대중 모르게 곡차를 몰래 마련해서 안주감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재산 스님이 저 해인사에서 주지를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 스님은 입소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깊은 밤이면 몰래 절박 겉으로 나가 안주를 만들어서 경허 스님에게 올렸고, 꼬리가 길어지면 잡히기 마련으로 재산 스님의 행각은 대중들 사이에 알려지고 말았어요. 산중은 병고가 난 것처럼 야단법석이었다고 합니다. 납작 몇몇이 보이기만 하면 모두들 경허 스님과 재산 스님을 성토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주지 남전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재산 스님을 찾아가서 소문을 위해 소문의 진위를 물었어요. 재산 스님은 태연히 제가 경허 스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남전 스님으로서는 재산 스님을 만나기 전 낭설이겠거나 하고 물었는데 재산 스님의 당당한 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재산 스님은 계행을 지키기로 1등가라면 서러워했죠. 그랬는데 또 남전 스님과 재산 스님은 아주 친한 도반이에요. 그런데 남전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남전 스님은 믿기지가 않았죠. 평소 법력이 높아 추앙받은 선지시 경허 스님, 또 학덕과 유랭을 겸비한 것을 알려진 재산 스님이 아닌가 이런 말이죠. 남전 스님을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스님의 고민은 경허 스님의 법력에 대한 의구심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끝까지 경허 스님 마지막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경허 스님을 마지막까지 삼수갑산 찾아오신 분이 바로 남전당 한규였다 이런 말이죠. 남전당 한규였어요. 에이구, 남전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문을 찬찬히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 감명이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뭐냐. 남전 스님은 곧바로 선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들고 용맹정진을 시작했죠. 신심이 바란 남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남전 스님이 하루는 대중공양을 하는데 바루를 펴며 재산 스님에게 스님 이 바루가 안 보입니다. 이거 그거죠. 이게 뭘까요? 아까 경허 스님이 누구한테 애들 보고 너희 나를 때렸는데 나는 안 맞았다. 이게랑 똑같아요. 바루를 펴놓고 바루가 안 보인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격의 법담을 걸었어요. 스님의 높은 경지에 모든 자정은 크게 놀랐어요. 이게 뭘까요? 바루를 펴놓고 스님 바루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뭐죠? 그 남전 스님 역시 재산 스님 이상으로 경허 스님을 신봉하게 돼갖고 경허 스님에 대한 소문들을 진정시키는데 앞장을 섰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남전당 한규가. 그래서 재산 스님한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삼수갑산 얘기를. 네, 그래서 남전 스님도 또 재산 스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남전당만 북한을 드나들죠. 남전당 한규, 영호당 박한영, 만우당 상경, 이렇게 3명만 당첨. 그래서 경호 스님한테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를 펴놓고, 스님, 저는 이 바로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말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남전당 한규가 또 경호 스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해인사에서는 만공과 최산과 남전 스님이 함께 자리에서 우리 경호 스님의 법 따르기를 견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최산 스님이 누가 뭐라 해도 경호 스님께 계속 내가 곡차와 닭고기를 바치리라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남전 스님을 뭐라고 했던, 아니 재산 스님을 뭐라고 했던 남전 스님이 말을 받아서 경호 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라면 내가 닭이 아니라도 소도 나도 소를 잡아 올리기도 조금 더 꺼리낄 게 없어이다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다가 만공 스님이 한술 텄다. 나는 전쟁이 나서 깊은 산중에 모시고 살다가 양식이 떨어져 공양 올릴 것이 없게 된다면 나의 살점을, 여기 허벅지 살점을 오려서라도 스님의 생명을 유지케 해서 스님이 중생제도 하시게끔 해드릴 자신이 있어이다 라고 해가지고 1등 만공, 2등 남전, 3등 재산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나는 1, 2, 3등 다 할 거야. 뭐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에이구, 어쩌냐. 이 셋은 훗날 모두 경허선사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뒤에다 삼수갑에서 가져온 경허선사 유작들을 모아가지고 시를 얼마를 가져와요? 160개 가까이 가져와요. 1943년 선화권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공 재산 남전당의 앞장을 서서 1944년 경허집을 편찬해갖고 경허선사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니 그것이 오늘날의 경허집이 되었고 이 일화는 두고두고 교인적 성가의 일화로 해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이유도 남전당은 경허선사를 북녘까지 찾아가요? 몇 번을 오는지 몰라. 남전당은 3번, 4번 오고 영호당은 2번 오고 또 만우당은 1번. 그래서 경허를 만나러 북으로 찾아오는 각별함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도성 경허와 헤지면서 나는 경허선사의 이별시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치중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아이고 속상해. 여기다 또 올려놨네. 남전당 한규의 주다. 우리 경허선사가 남전당에 오니까 너무 좋아. 묵묵히 선방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느니 선방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이건 선방이 아니고 뭐예요? 서당이죠. 서당. 그래도 경허선사는 방 한 칸이 서당이 됐다가 낮에는 서당이 됐다가 밤에는 선방이 됐다가 밤에는 잠을 자다가 그냥 하나 다 하는 인법당이네. 인법당에서 선방에 앉아서 세월을 보냈다고 뻥을 치고 있죠. 경허선사가. 내가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내노니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녕 조금은 잊었을 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전당 한규가 오니까 아이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기는 뭔 개뿔. 문득 생각해보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옛사람의 소식을 내가 다 잊어버려서 억지로 머리 다 지웠죠. 그래도 내가 개송 하나를 써서 붙여주고 춥고 더움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아이고 우리 경허 스님은 지금 정작 제자들인 해월 수월 만공한테는 거짓말 시키고 말도 안 하고 남전당 한규한테 그 말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개성 하나 적어서 그들에게 뭘 묻고 싶어? 춥고 덥고 잘 살고 있냐? 라는 거를 묻고 싶어지다라는 이 가슴 아픈 시를 남전당 한규에 주고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 우리 경호 스님. 그죠? 이처럼 남전당 한규는 경호의 제자로서 스승 경호를 모시는 자신의 정성을 겨루려는 세 제자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불가에서 널리 알려진 교훈적인 일화로 남아오고 있죠. 누구누구? 재산, 만공, 남전당. 여기에 세 주인공인 만공과 재산과 남전은 그들이고 이 중 남전은 본명이 광언이라고 합니다. 휘는 한규, 남전당 한규라고 하죠. 스스로 우두산인이라고 했고 또는 백악산인이라고도 불렀는데 훗날 남전은 일제히 침략에 맞서 조선 불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학원 설립에 만공과 적극 동참했죠. 왜? 경허선사에서 그냥 이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찌들찌들이 듣고 또 천봉준 장군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남전당은 굉장히 조선불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제히 침탈에 앞장서게 되지요. 1942년 10월 만해 성월, 이거 오성월이죠. 오성월. 그리고 만공 등 당대의 선지들과 함께 경허집 발간에도 참여했고 또 경허집에 그 뭐죠? 표지, 그 남전당 한규 글씨예요. 경허집 표지도 역시 남전당 한규 글씨예요. 아이고 힘들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게 남전당 한규의 글씨예요. 그런데 정적 경허 남전당 한규는 경허지 완성을 보지 못하고 1935년에 그러니까 열반하시죠. 어쨌든 글씨는 경허선사 이 남전당 한규가 내가 경허집 표지는 내가 꼭 쓰겠다 해서 이걸 쓰신 것 같아요. 대박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북한을 3번이나 4번이나 다녀오시고 아이고 답답이야.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러한 남전은 북방으로 떠난 경호와 머나먼 먼 길에서 이곳에서 오늘 작별을 하고 있지. 이거 지금 그 어디예요? 갑상군 웅이방 토화동 걸방에서 서당에서 미루어 짐작한데 남전은 스승 경호를 찾아 북행을 감행하였다. 그래도 용케도 남전은 경호를 만났고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경호의 심중을 이해한 남전은 경호를 두고 서러운 이별을 하고 있죠. 남으로 돌아온 남전은 결코 경호를 만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만공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바로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남전이 만공도 모르게 재산도 모르게 삼수갑산을 다녀간 것이요. 왜냐면은 남쪽에 있을 때 이미 남전당 한규가 어디를 찾아오죠? 고금당을 찾아와요. 그 고금당에까지 경호선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거기 남전당에 오니까 화엄해중이라는 시를 써주시죠.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벌써 이렇게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시를 써주는데 그 화엄해중이라는 시를 남전당 한규가 자신의 남전 문집에 실을 때 이건 내 시가 아니고 경호선사가 써준 거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건 내 글이 아니다, 내 시가 아니다라고만 했는데 그 화엄해중이 알고 보니까 고금당, 지리산, 마이산, 탑사로 가는 그 복사꽃, 살구꽃이 핀 그 터널이에요. 매화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그 남전당 한규가 얼마나 입이 무겁고 얼마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열반하시면서조차도 그 경호선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가슴 아프죠. 속상하고. 이거를 또 우리 경호연구소에 있는 김종관이라는 도반이 이 시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남전당 문집에 이렇게 써 있다 해서 왔는데 내가 딱 한순간에 보니까 이거는 나이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내가 무슨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오는 경호선사에 대한 제보를 내가 듣고, 물론 신기는 발휘했죠. 내가 좀 신기는 있는 것 같아. 번개처럼 알으니까. 번개처럼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그냥 퍼즐처럼 이 머리에서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알았는데 그 화엄해중이라는 시도 이미 남전당이 남쪽에서 경허선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고금당까지 찾아들었어요. 화엄해중이라는 시는 경허집에 그 선시에 경허 선시에 제가 집어뒀어요. 265수 안에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화엄해중. 그래서 경허의 행방은 영원한 비밀로 영영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입들을 딱 꼭꼭 다물어 가지고 용호당 박한영도 열반하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발설하지 않았고, 경호는 자신의 삶을 세속에 묻고 자신의 때때로 영위하다가 화려한 막을 내렸어요. 땀으로 돌아온 남자는 결코 경호를 만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고, 경호의 행방은 영원한 비밀로 영영 경호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경호는 자신의 삶을 세속에 묻고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두 번 반복했네. 경호는 남전단 한규를 북에서 만나고 해오하고 이제 이별 앞해주는 이 시를 쓰면서 문득 해인사 시절을 떠올렸어요. 왜? 하지만 경호는 오늘 또 편함없이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선방이 아니고 뭐랬죠? 글방. 당연한, 이거는 승려의 신분이라 자신이 삼수갑산을 떠나왔어도, 아니 남쪽을 떠나와서 삼수갑산으로 왔어도 언제나 다시는 보더라, 나는 승려다, 이런 얘기요. 비록 세속에 붙였지만 선정에 들어 앉아있노라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령 조금은 잊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남전당 한규를 보는 순간 그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말지요. 뭐. 훗날 남전은 일제히 침탈에 맞서서 조선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화건 설립의 반공과 적극 동참하고, 남대는 1942년 10월 만에 성을반공 당대 선지시들과 함께 경호지 8간에도 참여했지만, 그러나 남전은 왜 북방으로 떠난 경호와 번함은 먼 길 이곳에서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아까 합쳤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네. 그것은 멀리, 약간 틀리는 것 같고, 그것은 멀리 자북사에서 3년 만에 경호선사의 행방을 찾아낸 수월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용케도 남전은 경호를 만났고, 그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경호의 심중을 이해한 남전은 경호를 두고 서러운 입이라. 여기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 남전당이 이 삼수갑산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이제 수월 스님이 이제 그 어디죠? 수월 스님이 자북사에 가가지고 경호선사의 소식을 듣고 저기를 찾아가잖아요. 그 글방을 찾아가는데 경호선사가 아주 냉정하게 나는 그런 사람 보러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 가던 길이 뭐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월이 이제 아래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남전당에게 전했다. 이거는 이제 제 짐작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 이거를 쓴 당시에는 제가 아마 그 전봉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 남전당이 어떻게 해서 이 삼수갑산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을까라는 거는 이거는 짐작컨대 그때는 이걸 몰랐으니까, 전봉준을 몰랐을 때 이거를 수월이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월이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월이 전하려면 왜 남전당에게 전해요? 만공스님한테 전해야지. 그 경호스님의 열반도 만공스님한테 전해서 어디 정해사로 왔잖아요. 그리고 수월이 전하려면 만공하고 해월이 있는데 왜 굳이 남전당한테 전하냐. 근데 그때 당시로 내가 이거 쓸 때에는 어떻게 남전당은 이걸 알고 거기를 갔을까, 서당을. 그런데 거기 서당을 다녀간 사람이 수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수월이라고 이걸 썼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로는 전봉준 장군 발견되기 이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 저기 뭐지? 2012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 박사의 일학기에 들어갔을 때 이걸 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다는 게,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전당도 오고 만우당도 오고 영호당도 오고 셋이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차이를 두고. 근데 그때 그 이전, 그러니까 1911년 이전, 1910년 한일합방 되고, 한일합방 되면서 옮기잖아요. 그 저기로 갑산으로 옮기고, 그 해에 가을인가 겨울에 내려가요. 전령 하나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령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전령에 그 유감이라는 시에 써 있잖아요. 경호선사가 겨울 동안 날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람의 동량에다가 경호선사 갖다 해주고 술도 받아왔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간 뒤로 그 소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길 없어 흰구름에 붙인다라는 그 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분이 내려갈 때, 그분이 이제 여기서는 전령이라고 하는데 경호선사의 친척인지 아니면은 전봉준 장군의 친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친척일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안전시 문효공파, 내내 전봉준 장군 천안전시 문효공파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편지도 놓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지금 13편 전부 다가 삼수갑산으로 왔다 갔다 한 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전용현이, 전봉준 장군의 아들 전용현이한테 준 서간이나, 전용현한테 준 거는 3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전봉준한테 준 거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석사에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호당한테 준 것도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남전당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 있으라고 하면은 적어도 전봉준 장군 친척이거나 경호선사 친척인데, 저거를 갖고 있었던 분은 전봉준 장군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수갑산을 드나드는 게 과연 전봉준 장군 친척이냐 경호선사 친척이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이 내려가서 이 경호스님이 전하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삼수갑산이라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경호선사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또 직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계에서 있을 때는 6년간 있을 때는 안 드나들어요. 거기는 누구만 드나들어요? 친척들이 드나들죠. 그러다가 이제 갑산으로 오니까 더 외지가 되니까 중들이 드나드는 거죠. 중들은 눈에 띄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계에서는 못 불렀고, 이 갑산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가져가서 전해라, 소식을 전해라 해가지고 남전당 한규랑 만우당 상경이랑 이거 영호당 박한영이 3시가 올라오는데, 다 따로따로 올라오고 또 따로따로 올라오고 또 따로따로 서로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다 남남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수월이라고 한 거는 내가 처음에 2011년도에 전봉준 장군을 몰랐을 때, 왜냐하면은 거기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을 다녀간 사람이 수월밖에 없잖아요. 수월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전당 한규가 와? 영호당 박한영은 또 외우고, 만우당 상경은 외우고, 이러니까 이게 수월이가 그 남전당 한규에 전했다는 건 맞지를 않아요.
없어서 나는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뭐 하려고 그 수월 스님이 그 만공한테 하지 왜 남전당 한교한테 하나? 그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했죠. 2017년 1월 9일 날, 1월 5일 날 나한테 알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